ES가 대한미사일을 죽였다는 말은 절반만 맞다. 정확히 말하면 그것은 아음속이라는 선택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었다. 문제는 탐지 여부가 아니다. 이미 탐지는 전제 조건이 되었고 그 이후에 남는 것은 단 하나. 요격까지 허용되는 시간뿐이다. 한반도 주변 해역은 전 세계 해군 작전 환경 가운데 가장 비정상적으로 과밀화된 감시 공간이다. 중국의 최신 구축함, 일본의 이지스 체계, 러시아 태평양 함대까지 모두 능동 위상, 대열 레이더를 기본 전제로 깔고 움직인다. 이 레이더들은 과거 회전식 레이더처럼 빈 구간을 남기지 않는다. 수천 개의 모듈이 전자적으로 빔을 쏘고 해수하며 360도 전방향을 갱신, 시간 없이 감시한다. 이 환경에서 아음속 미사일이 선택할 수 있는 전술은 사실상 없다. 고도를 낮추면 탐지 지연을 기대할 수는 있지만 그 대가로 비행시간은 길어진다. 비행시간이 길어진다는 것은 곧 방공체계의 결정권을 넘겨주는 행위다. 이 지점에서 많은 국가들은 여전히 개량이라는 단어에 매달린다. 레이더 반사 면적을 조금 더 줄이고 시스키밍 고도를 몇 미터 더 낮추고 항로를 더 복잡하게 꼬아본다. 그러나 이런 접근은 전제부터 잘못됐다. AES가 지배하는 해역에서 아음속 미사일은 발견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표적이 아니라 발견된 뒤 얼마나 오래 살아남느냐를 시험당하는 표적에 불과하다.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가 아음속 대한미사일의 시대는 저물고 있다고 진단한 배경도 여기에 기술적 유행의 문제가 아니라 물리적 조건의 문제다. 대한민국 해군과 방산당국이 읽은 것도 바로 이 지점이다. 문제를 우리 미사일이 충분히 정교한가로 설정하지 않았다. 대신 이 바다에서 요격 시간을 상대에게 줄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졌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불편할 정도로 명확했다. 수천억 원을 들여 개발한 미사일이 적 함정 근처에도 접근하지 못한 채 요격된다면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안보 공백이다. 기술의 실패가 아니라 판단의 실패다. 주변국들의 선택과 대비하면 이 판단의 성격은 더욱 선명해진다. 일본은 여전히 방공망의 정교화와 요격 체계, 촘촘함을 중심으로 해상 우위를 설계하고 있고 중국은 A2AD라는 이름 아래 방대한 센서와 미사일의 층을 쌓아 올리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 두 접근의 공통점은 하나다. 상대가 일정 시간 동안 노출된다는 가정 위에서만 성립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전투를 탐지, 추적, 요격이라는 순서로 진행할 수 있다는 믿음이 깔려 있다. 한국이 보기에는 그 순서 자체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 탐지 이후의 단계가 의미를 잃는 순간 방공망은 비용만 비싼 장식이 된다. 그래서 한국은 성능을 조금씩 끌어올리는 길을 택하지 않았다. 판 자체를 바꾸는 쪽을 선택했다. 탐지되더라도 요격 결정을 내릴 시간 자체를 제거하는 방향, 즉 속도로 모든 계산을 무력화하는 선택이다. 이 선택은 미사일 하나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한반도 주변 해역을 바라보는 시각, 더 정확히 말하면 전쟁이 시작되기 전 억제의 형태를 재정의하는 문제다. 항공모함 전단이 접근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접근을 시도하는 순간 이미 손실이 확정되는 구조를 만들 수 있느냐의 문제다. 이 지점에서 비대칭 전력이라는 말은 더 이상 수사가 아니다. 비용, 시간, 판단 속도에서 동시에 상대를 압도하는 구조를 의미한다. 문제는 여기서부터다. 이런 발상이 선언에 그치지 않으려면 실제로 그 속도를 구현할 수 있어야 한다. 단순한 개념 제시가 아니라 실험으로 입증된 수치와 반복 가능한 기술이 필요하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한국이 꺼내든 카드가 무엇이었는지가 주변국들을 긴장시키기 시작한다. ES를 이야기할 때 많은 분석이 레이더 성능 그 자체에서 멈춘다. 탐지거리, 추적 정확도, 동시 교전 능력 같은 지표들이다. 그러나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AES가 만들어낸 변화는 그런 기술 항목의 개선이 아니다. 전투의 시간 구조 자체가 바뀌었다는 점이 핵심이다. 이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면 왜 한국이 아음속이라는 선택을 벌였는지도 이해할 수 없다. 과거 회전식 레이더 체계에서 방공은 항상 주기를 전제로 했다. 레이더가 한 바퀴를 도는 동안 생기는 미세한 공백, 탐지와 추적 사이의 시간 지연, 표적 갱신 주기의 한계가 존재했다. 아음속 대한미사일은 바로 이 틈을 파고드는 무기였다. 낮은 고도, 제한된 레이더 반사 면적, 복잡한 항로는 그 공백을 최대한 늘리기 위한 장치였다. 다시 말해 아음속 미사일의 생존 논리는 레이더 체계의 불완전성 위에 세워져 있었다. ES는 이 전제를 무너뜨렸다. 수천 개의 송수신 모듈이 전자적으로 빔을 형성하고 분산시키는 방식은 더 이상
한 방향을 본다는 개념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든다. 360도 전 방향이 동시에 감시되고 표적 정보는 끊임없이 갱신된다. 여기에는 회전도 없고 갱신되기도 없다. 아음속 미사일이 기대하던 시간적 여유는 구조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 환경에서 스텔스 설계로 레이더 반사 면적을 줄이는 것은 탐지를 늦출 수는 있어도 탐지를 피할 수는 없다. 한반도 인근 해역이 특별히 위험한 이유는 ES가 단일 플랫폼에만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중국의 최신 구축함, 일본의 이지스함, 러시아 태평양 함대 전력은 각자 독립적인 센서를 운영하면서도 네트워크로 결합된 감시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한 함정의 레이더에 부착되지 않더라도 다른 플랫폼의 센서가 그 공백을 메운다. 이때 아음속 미사일은 더 이상 단일 방공망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중첩된 감시층을 통과해야 하는 처지가 된다. 이런 환경에서 아음속 미사일이 선택할 수 있는 전술적 옵션은 극도로 제한된다. 고도를 더 낮추면 레이더 탐지 거리는 줄어들 수 있지만 그만큼 비행 시간은 길어진다. 비행 시간이 길어진다는 것은 상대 방공 체계가 상황을 판단하고 대응할 시간을 충분히 확보한다는 뜻이다. 반대로 고도를 높이면 탐지는 더 빨라지고 요격은 더 수월해진다. 어느 쪽을 택하든 결과는 같다. 결정권은 공격자가 아니라 방어자에게 넘어간다. 이 지점에서 일본과 중국의 접근 방식이 자연스럽게 대비된다. 일본은 이지스 체계와 요격 미사일의 정밀도를 높이는 데 집중해왔다. 중국은 A2AD라는 이름 아래 방대한 센서와 미사일을 층층이 배치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두 나라 모두 탐지 이후 요격이라는 순서를 전제로 전력을 설계한다. 즉, 공격 수단이 일정 시간 동안 노출된다는 가정이 깔려 있다. 이 가정이 유지되는 한 방공망은 점점 더 촘촘해질 수 있다. 한국이 문제 삼은 것은 바로 이 가정이다.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는 탐지가 이미 상수다. 그렇다면 남는 변수는 시간뿐이다. 요격 결정을 내리고 무기를 발사하고 명중시키기까지 필요한 시간. AESA 환경에서 이 시간을 공격자에게 유리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하나밖에 없다. 방어체계가 계산을 끝내기 전에 상황을 종료시키는 것이다.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가 아음속 대한미사일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고 평가한 배경도 이 시간 구조의 변화에 있다. 이는 특정 국가의 기술이 앞서서가 아니라 물리법칙과 시스템 구조가 더 이상 아음속에게 편을 들어주지 않기 때문이다. 아무리 정교한 비행 경로와 스텔스 설계를 적용해도 마하 1 이하의 속도로는 이 밀집된 감시 공간을 안전하게 통과할 수 없다. 한국이 AES를 바라보는 시선은 여기서 갈라진다. 일본과 중국이 AES를 더 강한 방패로 해석하는 동안 한국은 그것을 아음속을 무력화하는 환경 변수로 해석했다. 방패를 더 두껍게 만드는 경쟁에 뛰어들기보다 방패가 의미를 잇는 조건을 만드는 쪽을 택한 것이다. 이 판단은 미사일의 형상을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전장의 계산 방식을 바꾸는 문제다. 결국 AES가 지배하는 바다에서 질문은 단순해진다. 탐지될 것인가가 아니라 탐지된 뒤 얼마나 남았는가다. 이 질문에 아음속이 답을 내놓지 못하는 순간 선택지는 명확해진다. 속도를 올리거나 바다에서 물러나건. 한국은 후자를 고려하지 않았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다음 단계의 이야기가 불가피하게 등장한다. 아음속 미사일 개발 계획을 전면 수정한다는 결정은 통상적인 방위 사업의 문법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이미 사거리 연장과 스텔스 성능 강화라는 안정적인 개량 경로를 밟고 있던 사업을 중단하고 마하 5 이상이라는 전혀 다른 기술 영역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것은 단순한 성능 욕심이 아니라 위기인식의 수준을 드러내는 신호다. 이 결정은 더 나은 무기를 만드는 선택이 아니라 이대로 가면 살아남지 못한다는 판단에서만 나온다. 국방과학연구소가 추진해오던 지존 아음속 개량 사업은 실패한 계획이 아니었다. 사거리 증대, 레이더 반사 면적 감소, 비행 안정성 개선은 모두 합리적인 목표였고 실제로 상당 부분 성과를 내고 있었다. 문제는 성과의 방향이었다. ES가 기본 전제가 된 해역에서 이 성과들은 전투 결과를 바꾸지 못하는 개선에 가까웠다. 탐지 시점을 조금 늦출 수는 요격을 피할 수는 없었다. 이 간극을 메우지 못하는 순간 개발 성과는 숫자로만 남는다. 그래서 한국의 선택은 보수적인 방산 논리와 정면으로 충돌한다. 일반적으로 국방 개발에서 가장 위험한 선택, 이미 잘 가고 있는 계획을 뒤엎는 것이다. 일점은 흔들리고 비용은 증가하며 기술 실패의 가능성도 급격히 높아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택이 내려졌다는 것은 당시 한국군 수뇌부와 정책 결정자들이 현재의 안보 환경을 단기적 긴장이 아닌 구조적 위기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이 지점에서
중국과 일본의 대응과 대비된다. 중국은 미사일의 층을 더 쌓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일본은 방공과 요격 능력을 더욱 정교화하는데 자원을 집중한다. 두 나라 모두 기존 패러다임 안에서의 증강을 선택했다. 반면 한국은 그 패러다임 자체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증강이 아니라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이 전환의 핵심은 속도가 만들어내는 비대칭성이다. 아음속 미사일은 방어체계의 판단 속도와 경쟁해야 한다. 그러나 급초음속 영역에서는 그 경쟁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탐지 이후 요격 결정을 내리는 시간, 요격 수단을 발사하고 유도하는 시간, 명중을 보장하는 시간이 모두 공격, 수단의 비행 시간보다 길어지는 순간 방어는 절차가 아니라 희망이 된다. 한국이 노린 것은 바로 이 시간 역전이다. 최근 국방 세미나에서 흘러나온 이야기들이 충격으로 받아들여진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마하 1리아의 안전한 길을 포기하고 기술적으로 훨씬 난도가 높은 극초음속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실패의 책임까지 감수하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다. 그러나 이 선언은 동시에 다른 메시지를 담고 있다. 한국은 더 이상 상대의 방공망을 뚫어보려 하지 않는다. 방공망이 의미를 잃는 조건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 판단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관찰된 러시아의 지르콘 미사일 운용에서 얻은 교훈과도 맞닿아 있다. 서방에 촘촘한 방공체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극초음속이라는 속도 변수 앞에서 요격의 성공률이 급격히 낮아지는 장면은 이론이 아니라 현실로 확인됐다. 한국은 이를 단순한 사례가 아니라 미래 해전의 기본 형태로 받아들였. 결국 이 전면 수정은 기술 도선의 변경이 아니라 전쟁을 바라보는 계산 방식의 변경이다. 일정과 예산의 안정성을 포기하는 대신 전장에서의 생존 가능성을 선택한 결정이다. 그리고 이 선택이 가능했던 배경에는 하나의 전제가 있다. 이론이 아니라 실험으로, 선언이 아니라 수치로 그 속도를 실제로 구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다. 바로 그 자신감의 근거가 무엇인지는 이제 더 이상 추상적인 영역에 머물러 있지 않다. 전원이 선언에 그치지 않으려면 반드시 넘어야 할 선이 있다. 수치로 입증된 속도, 그리고 반복 가능한 실험 결과다. 이 기준에서 2025년 9월 충남 태안시험장에서 진행된 발사 시험은 단순한 연구 성과 발표가 아니다. 고도 약 20km 상공에서 마하 6, 음속의 6배에 도달했다는 사실은 한국의 극초음속 논의에 더 이상 가정이나 추정이 끼어들 자리를 남기지 않는다. 이 수치가 갖는 의미는 과장될 필요가 없다. 오히려 냉정하게 보면 된다. 극초음속 영역에서 가장 큰 장벽은 비행체 형상이나 항법 알고리즘이 아니라 지속적인 연소와 안정적인 추력이다. 스크램제트 엔진은 공기를 흡입해 연소하는 방식 특성상 특정 속도와 고도 조건이 맞지 않으면 작동 자체가 불가능하다. 다시 말해 마하 6이라는 결과는 단순한 최고 속도가 아니라 해당 조건에서 연소 추력 제어가 동시에 성립했다는 증거다. 더 주목해야 할 지점은 이 결과가 설계 목표를 넘어섰다는 점이다. 초기 목표로 제시됐던 마하 5 수준을 상회하는 성능은 한국이 이제 막 극초음속 기술에 문을 두드리는 단계가 아니라 없는 여유를 논의할 수 있는 단계로 진입했음을 의미한다. 이 차이는 결정적이다. 목표를 간신히 달성한 기술과 목표를 넘겨버린 기술은 이후의 발전 속도와 선택지에서 전혀 다른 궤적을 그린다. 이 성과가 특히 민감하게 받아들여진 이유는 스크램제트 기술이 여전히 극소수 국가망이 보유한 영역이기 때문이다. 미국, 러시아, 중국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실험 데이터를 축적한 국가는 손에 꼽힌다. 유럽조차 프랑스와 영국이 스트라투스 프로젝트를 통해 극초음속 대열에 합류하려 하고 있지만 그 접근은 아직 아음속 스텔스와 극초음속을 병행 개발하는 절충에 가깝다. 기술적 한국의 경로는 이와 다르다. 이미 확보한 하이코어 엔진 기술을 중심에 두고 이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확장하는 전략을 택했다. 이 선택은 위험하지만 명확하다. 병행 개발이 아니라 집중 투자를 통해 극초음속 영역에서 단숨에 간극을 벌리겠다는 계산이다. 외신들이 이 결정을 두고 새로운 기준점을 세운다고 평가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기술 확보의 속도와 결단의 시점이 기존 강국들과 어긋나 있기 때문이다. 마하 6이라는 숫자는 또 하나의 함의를 갖는다. 이는 단순히 요격을 어렵게 만드는 속도가 아니라 방어체계의 의사결정 고리를 붕괴시키는 속도다. 탐지 이후 교전 판단, 요격수단 선택, 발사명령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은 인간과 시스템이 함께 작동하는 구조를 갖는다. 이 구조가 감당할 수 있는 시간의 하한선 아래로 내려가는 순간 방공망은 기술적으로 존재하더라도
전술적으로 무력화된다. 주변국들이 이 시험 결과를 불안한 시선으로 바라본 이유도 여기서 설명된다. 문제는 한국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이 아니다. 이미 실제 조건에서 성립 가능한 속도를 확인했다는 점이다. 이 차이는 정책 보고서와 작전 개선에서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는다. 가정 위에서 세운 방어 개념과 실험으로 확인된 공격 수단은 동일한 테이블에 놓고 비교할 수 없다. 이제 질문은 기술의 가능성에서 벗어난다. 마하 6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확인된 이상 다음 단계는 그 속도가 어떤 방식으로 유지되고 어디에서 변형되며 어떤 조건에서 최적화되는가의 문제로 이동한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극초음속 미사일이 피할 수 없는 약점, 즉 고도 변화와 공기 밀도가 만들어내는 새로운 문제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극초음속이 만능이라는 인식은 오래가지 않는다. 마하 6이라는 숫자가 의미를 갖는 순간부터 질문은 즉시 다음 단계로 이동한다. 그 속도가 끝까지 유지되는가? 그리고 유지되지 않는 구간에서 방어 체계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다. 이 질문을 회피하면 극초음속 논의는 다시 선전으로 추락한다. 문제의 핵심은 종말 단계다. 고도 약 20km에서 마하 6을 달성하는 것과 해수면 수십 미터 위에서 동일한 속도를 유지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다. 공기 밀도가 급격히 증가하는 하강 구간에서 극초음속 비행체는 필연적으로 마찰열과 항력의 벽에 부딪힌다. 이른바 열장벽이다. 속도는 떨어지고 기동 여유는 줄어들며 이 짧은 구간이 바로 방어 측이 마지막으로 기대를 걸 수 있는 창이 된다. 많은 국가들이 이 지점을 극초음속의 치명적 약점으로 본다. 속도가 줄어드는 순간 CIWS와 근접 방공 체계가 개입할 여지가 생긴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주장은 전제부터 불완전하다. 그것은 공격 수단이 단일한 비행 프로파일을 갖고 있다는 가정 위에 서 있다. 한국이 택한 접근은 이 가정을 그대로 두지 않는다. 한국형 극초음속 대한미사일 개념에서 핵심은 하이브리드 비행이다. 스크램제트로 순항하며 극초음속 구간을 유지하다가 목표물 접근 직전 고체 로켓을 점화해 다시 한번 속도를 끌어올리는 방식, 혹은 예측 불가능한 기동을 통해 종말 단계의 궤적 자체를 흔드는 방식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시 가속한다는 사실이 아니다. 방어 체계가 미리 계산해둔 요격 해법을 무력화한다는 점이다. CIWS는 반응 속도가 빠른 체계이지만 전능하지는 않다. 요격 각도, 째끈 속도, 표적의 기동 패턴이 일정 범위 안에 들어와야만 효과를 발휘한다. 극초음속 비행체가 종말 단계에서 속도와 방향을 동시에 변화시키는 순간 CIWS는 더 이상 요격 시스템이 아니라 확률 장치로 전락한다. 성공 여부는 계산이 아니라 운에 가까워진다. 여기에 또 하나의 불편한 현실이 있다. 이 미사일은 반드시 대형 탄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마하 5 이상으로 접근해 함체에 충돌할 경우 발생하는 운동 에너지는 준영급 군함은 물론 대형 함정에도 치명적인 구조적 손상을 가할 수 있다. 수만 톤급 항공모함조차 예외로 보기 어렵다는 논리가 여기서 나온다. 방어 측 입장에서 이는 악몽이다. 요격에 실패했을 때의 피해가 부분 손상이 아니라 즉각적인 전투불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 지점에서 한국의 접근은 다시 한번 주변국과 갈라진다. 일본과 중국은 여전히 방어체계의 반응 속도를 높이고 요격 수단을 다층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그 모든 노력은 공통된 한계를 공유한다. 결정을 내릴 시간은 늘릴 수 있어도 새로 만들 수는 없다는 점이다. 공격 수단이 그 시간을 빼앗아 버리면 방어체계는 구조적으로 패배한 극초음속의 종말 단계가 약점이 아니라 마지막 기회로 불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리고 한국은 그 마지막 기회마저 불확실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기술을 설계하고 있다. 속도가 떨어지는 구간을 인정하되 그 구간을 가장 위험한 순간으로 바꾸는 선택이다. 방어 측이 기대하는 안정적인 요격창은 끝내 열리지 않는다. 이제 논의는 기술적 가능성의 차원을 넘어선다. 이런 비행 프로파일이 실전화될 경우 방어 체계는 더 많은 요격탄과 더 빠른 센서를 요구하게 된다.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그 부담은 방어 측에만 쌓인다. 반대로 공격 측은 비교적 제한된 수단으로 동일한 억제 효과를 얻는다. 이 비대칭이 의미하는 바는 단순한 전술 우위가 아니다. 전쟁의 비용 구조 자체가 기울기 시작한다는 신호다. 극초음속이 게임 체인저가 되는 지점은 속도 그 자체가 아니다. 진짜 균형을 무너뜨리는 요소는 그 속도를 몇 발이나 얼마나 지속적으로 투사할 수 있느냐에 있다. 이 지점에서 많은 국가들의 극초음속 논의는 갑자기 침묵으로 바뀐다. 기술 시연은 가능하지만 전력화의 경제성에서 막히기 때문이다. 현대 해전은 이미 순수한 기술 경쟁이 아니다. 센서와 요격 체계가 과밀해질수록 승패는
누가 더 비싼 무기를 갖췄는가가 아니라 누가 더 많은 결정을 상대에게 강요할 수 있는가로 이동한다. 요격탄 한 발, 레이더 가동 시간, 교전 판단에 소요되는 인적, 물적 자원은 모두 비용이다. 방어 측은 항상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한다.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극초음속은 고가의 상징물로 끝난다. 한국이 설계한 그림은 다르다. 핵심은 원소스 멀티유즈다. 이미 확보한 하이코어 엔진 기술을 단일 플랫폼의 중심에 두고 이를 지대함, 함대함, 잠배함, 공배지로 파생시키는 구조다. 이는 단순한 변형이 아니다. 개발, 시험, 정비, 교육 체계를 하나로 묶는 선택이다. 플랫폼이 통일되면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든다. 이것이 약 20억에서 40억 원 수준으로 추정되는 단가 논리가 성립하는 배경이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를 냉정하게 봐야 한다. 극초음속 미사일이 비싸다는 인식은 절반만 맞다. 개별 발당 가격만 보면 그렇다. 그러나 방어 측이 지불해야 하는 비용과 비교하면 이야기는 달라진. 한 발의 극초음속 표적을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탐지, 추적, 교전, 요격수단의 총 비용은 단일 숫자로 환산하기 어렵다. 더 중요한 것은 실패 시의 비용이다. 요격 실패 한 번이 전단 전체의 전투력을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면 그 방어 체계는 이미 경제적으로 패배한 것이다. 중국 해군이 대형 함정을 대량으로 건조하며 해상 존재감을 확대하고 있는 이유도 결국 숫자다. 그러나 그 숫자는 방어 비용을 기하급수적으로 끌어올린다. 일본 역시 고도화된 방공망을 유지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상대의 비용 곡선을 가파르게 만드는 방향을 택했다. 적은 수요율 타격 자산으로 상대에게 과도한 방어 비용을 강요하는 구조다. 여기서 극초음속의 진짜 위력이 드러난다. 속도는 요격 시간을 줄이고 플랫폼 통합은 생산 단가를 낮춘다. 이 두 요소가 결합되면 극초음속은 더 이상 아껴 써야 할 비장의 카드가 아니라 운용 가능한 일상 전력이 된다. 이 지점에서 많은 국가들의 계획은 현실과 충돌한다.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예산과 생산 능력이 따라주지 않는다. 한국의 방산 구조가 특히 위협적으로 보이는 이유는 이 실행력 때문이다. 연구소에서 실험으로 끝나지 않고 양산과 배치, 그리고 수출까지 한 흐름으로 연결하는 능력. 주변국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특정 미사일의 재원표가 아니다. 가장 효율적인 시점에 가장 부담스러운 기술을 선택하고 그것을 실제 전력으로 밀어넣는 속도다. 이 경제 구조가 고착화되면 방어 측의 선택지는 점점 줄어든다.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 방공망을 증설하거나 위험을 감수하고 접근을 포기하거나 어느 쪽이든 전략적 주도권은 공격 측으로 이동한다. 그리고 이 흐름은 한반도 주변에만 머물지 않는다. 이런 무기 체계가 해외로 확산되는 순간 동일한 비용 구조가 다른 해역에서도 반복되기 시작한다. 바로 그 지점에서 극초음속의 이야기는 다시 한번 다른 국면으로 넘어간다. 극초음속이 미래라면 해성은 현재다. 그리고 이 현재를 둘러싼 가장 흔한 오해가 바로 신뢰성 논란이다. 문제는 논란의 출발점이 기술이 아니라 운용이었다는 사실이 의도적으로 흐려져 왔다는 데 있다. 이 지점을 분리하지 못하면 한국 방산의 경쟁력을 평가할 자격조차 없다. 대표적으로 반복 언급되는 사례가 2018년 5월 사함대 훈련이다. 정상 발사된 해성미사일이 비행 약 35초 후 해상으로 추락한 사건은 뒤늦게 알려지며 결함은폐라는 서사로 포장됐다. 그러나 조사 결과는 단신했다. 표적을 탐지하지 못할 경우 민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성에 탑재된 자폭 기능이 작동했고 그 자폭까지의 시간 설정이 훈련 참가자의 최수로 35초에 맞춰져 있었던 것이다. 미사일은 설계대로 움직였고 오히려 안전 설계가 정상 작동했음을 증명했다. 이후 한국군이 취한 조치는 더 중요하다. 문제를 덮지 않았다. 오히려 동일한 설정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소프트웨어 차원의 제한과 보안 장치를 추가했다. 다시 말해 해성은 실전 운용 과정에서 드러난 인간 요인을 체계적으로 제거하며 진화했다. 이것이 기술적 신뢰성의 실체다. 결함이 없다는 선언이 아니라 결함 가능성을 줄이는 구조를 갖추는 것이다. 콜롬비아 사례는 이 구조를 더 명확하게 보여준다. 해성을 도입한 콜롬비아 해군 훈련 중 발생한 불발 사건은 수출 무기의 신뢰성 문제라는 자극적인 프레임으로 소비됐다. 그러나 조사 결과 원인은 기술이 아니었다. 미사일의 운용 설정이 한국과 동일한 북반구 기준으로 유지된 채 적도 인근과 일부 남반구에 걸친 지역에서 운용된 것이다. 지구 자전과 좌표 체계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설정 오류였다. 다시 말해 미사일은 설계대로 작동했고 환경 입력값이 잘못됐다. 이 사례가 갖는 의미는 불편하다. 동일한 무기를 두고도
이를 운용할 능력과 교리, 훈련 체계가 갖춰져 있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그리고 콜롬비아가 해성을 포기하지 않고 추가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이 모든 것을 말해준다. 실제 사용자에게 중요한 것은 과거의 사고가 아니라 그 사고 이후 제조국이 어떻게 대응했는가. 여기서 해성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신뢰성 생산 장치로 기능한다. 이미 2005년부터 양산 체제를 갖추고 자국 전력으로 충분히 소모하며 검증해왔다. 외산 무기를 들여올 때 발생하는 행정 절차, 유지비, 기술 종속을 제거했고 그 비용은 국내 산업과 훈련 체계로 환류됐다. 이 축적이 있기에 한국은 극초음속이라는 고난도 영역으로 이동하면서도 발밑이 흔들리지 않는다. 일부 국가들이 해성의 발사 실패 사례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기술적 결함이 아니라 운용 문제라는 결론이 확정될수록 공격 포인트는 사라진다. 더구나 동일한 조건에서 미국의 하푼이나 프랑스의 액조세 역시 유사한 운용 사고를 겪어왔다는 사실을 함께 놓고 보면 해성만을 문제 삼는 시선은 분석이라기보다 정치적 선택에 가깝다. 결국 해성은 한국 방산의 위치를 보여주는 지표다. 완벽해서가 아니라 실수와 피드백을 반복하며 체계를 단단하게 만드는 단계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축적된 신뢰성이 있기에 한국은 한 손에는 안정적인 수출 무기를, 다른 한 손에는 극초음속이라는 고위험 기술을 동시에 줄 수 있다. 이 두 흐름이 만나기 시작하는 지점에서 주변국들이 느끼는 불안의 성격도 달라진다. 주변국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지점은 명확하다. 한국의 선택은 특정 무기의 등장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접근 자체가 손실로 귀결되는 구조, 즉 접근 거부의 의미를 재정의하는 흐름이다. 이 구조가 완성되는 순간 권력 비교의 기준은 함정의 크기나 숫자에서 결정 속도와 손실 확정성으로 이동한다. 중국과 일본이 고민하는 배응 시나리오는 이미 한계가 드러난다. 방공망을 더 촘촘히 만들고 요격 수단을 다층화하며 센서 융합을 고도화하는 선택은 비용과 복잡도를 급격히 끌어올린다. 문제는 이 모든 대응이 시간을 벌기 위한 장치라는 점이다. 한국이 노린 속도 영역에서는 그 시간이 구조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방어 측은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해도 얻는 것은 조금 더 나은 확률뿐이다. 유럽의 움직임이 상징적이다. 프랑스와 영국은 스트라토스 프로젝트를 통해 뒤늦게 극초음속 대열에 합류하려 하지만 아음속 스텔스와 극초음속을 병행하는 절충안을 택했다. 이는 기술적 자신감의 표현이라기보다 리스크 관리의 결과에 가깝다. 반면 한국은 이미 검증된 엔진 기술을 중심에 두고 실전 배치를 향해 속도를 높이고 있다. 출발선이 다르다기보다 이미 다른 트랙을 달리고 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하다. 이 차이는 2030년대 후반이라는 시간축에서 더욱 선명해진다. 극초음속 대한미사일이 실전화되는 시점, 한반도 주변 해역의 작전 계산은 근본적으로 달라진다. 대형 함정이 접근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접근을 시도하는 순간 손실을 감수할 의사가 있는가? 라는 질문으로 바뀐다. 항공모함 전단이 상징하던 해상 우위는 더 이상 자동으로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다. 여기에 해성이 차지하는 위치는 전략적으로 중요하다. 중저가 시장에서 이미 검증된 전력을 대량으로 공급하며 하이엔드 영역에서는 극초음속으로 격차를 벌리는 투트랙 구조가 형성된다. 이는 단일 무기의 성공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전력산업 결합 모델의 성립을 의미한다. 방위사업청이 이 구조를 염두에 두고 움직이고 있다는 점은 한국이 단기 성과가 아니라 장기판을 보고 있음을 보여준다. 주변국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결국 재원표가 아니다. 가장 효율적인 시점에 가장 치명적인 기술을 선택하고 이를 실험에서 멈추지 않고 양산과 배치, 수출로 밀어넣는 실행력이다. 이 실행력은 선언으로 대응할 수 없. 새로운 요격 체계, 새로운 센서, 새로운 교리. 모든 대응은 시간과 비용을 요구한다. 그리고 그 사이에도 한국의 선택은 이미 다음 단계로 이동해 있다. 이 구조가 구착화되면 한반도 주변 해역은 단순한 군사 공간이 아니라 계산이 불가능한 위험구역으로 인식되기 시작한다. 접근은 곧 손실 가능성을 의미하고 손실 가능성은 곧 억제력으로 작동한다. 이것이 한국이 말하지 않아도 주변국들이 먼저 체감하게 될 변화다. 문제는 이제 이 변화에 누가 얼마나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느냐, 그리고 누가 끝까지 기존 계산에 매달리다 뒤처질 것이냐의 문제로 남아있다.